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언제나 찾아오는 아니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런 빛이 너무 좋아. 심수봉 씨가 자주 청와대를 불려갔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사건에 괜찮다 괜찮다에 그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되는 그런 심수봉 씨로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한도사를 만났던 것이고 친구와 바람이 나서 몸과 마음에 다 상처를 입혔거든요. 심수봉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막장으로 끝까지 갔구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네, 오늘도 10분을 모셨는데 네. 자리 배치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갑수 씨가 너무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앉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보기보다 생각보다 참 귀여운 여자예요. 선배님이신데. 아니 귀여워. 착착 접어갖고 주머니 넣어갖고 가끔 꺼내보면 좋겠어. 네. 우리 김갑수 씨가 귀엽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이 나이 되면요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좋아요. 저 어릴 때도 무인도로 외국 가요제 때 수상을 하면 내일처럼 기뻤고 그 고음이 싹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정말 어린 나이에도 경이롭게 쳐다봤는지 제 또 애창곡이 끝밭에서예요. 미리 이렇게. 사실은요. 예. 오영실 씨는 오늘 모처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못 참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살림이면 살림, 연기면 연기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오영실 씨가 전 아나운서 출신이다 그랬더니 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워낙 연기만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영실 씨가 뉴스를 진행하던 모습을 잠깐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실 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상무가 농구 대잔치 최우수팀 결정전 3차전에서 연세대학을 물리치고 2패 뒤에 1승을 거뒀습니다. 속보입니다. TV조선 대찬 인생이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대찬 인생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선영 그냥 리포터 연기자십니다. 나와주시죠. 네, 연기자세요. 대찬 인생의 지연입니다. 오늘 오영실 씨 합류로 시청률을 더 올린다는 소식.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대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신곡을 울리는 구슬픈 노래 가사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가 3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심수봉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치고 이분의 노래 한 번쯤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뭐 노래방에 어디 가서 다 한 번씩 불러보셨죠. 네. 그야말로 국민 가수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애창곡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스타들도 배워야 하는 교과서 같은 그런 히트곡들을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국민 가수라는 그런 호칭이 당연한 거죠. 오영실 씨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잠깐 한번 불러주시죠. 제가 그 가사가 여잔데도 그 남자의 심리까지 엿볼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사랑한단 말할까. 어머 끼부리신다.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영실 씨. 난 네. 여자 영실 씨.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까불이 오영실도 저렇게 여자가 나긋나긋하게 부르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겠구나 남자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 이제 미워요를 미워요. 좋아합니다. 누굴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가사를 보면은 네, 얘기할 때 오영실 씨가 그냥 BGM을 넣어주세요. 네, 조금만 계속 신경 쓰지 말고 말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가사들을 보면은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가 겪은 것을 또 특히나 이게 싱어송라이터니까 자기가 직접 가장 어울리는 곡을 얹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워요를 좋아하시는 저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남아. 그래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못 참는 수준이에요? 호흡이 좀 나시는데요 빛이 너무 좋아 현재 미혼이십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곡은 사실 그 러시아 곡이죠? 러시아 곡을 러시아 곡을 그 심수봉 씨께서.
자, 우리 그 심수봉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정훈이 씨께서? 다만 같은 가수로서 이제 이렇게 공연장에서 만나면 수봉 씨, 우리는 노래할 때 컨디션이 나쁘면 너무너무 노래하기가 힘든데 수봉 씨는 끙끙 앓다가 나가면 되잖아.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러다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10곡 부를 때 자기는 100곡도 부르겠다 그랬더니 선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다 테크닉 있고요 힘들어가요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부르는 쉽게 노래가 부르는 듯이 들리면. 노래인데 같은 가수인데도 노래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참 맛있게 해요.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것보다도 가만히 들어 누워서 이렇게 노래만 들으면요. 정말 세상 사는 게 무슨 영화 지나가듯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 네. 그런 테크닉인 겁니다. 심수봉 씨가 그래도 유난히 이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아꼈던 노래는 또 따로 있다면서요? 사랑밖엔 난 몰라라고 네. 본인도 밝혔고 그리고 이 노래는 정말 너무 많이들 좋아하죠. 선배님께서 그 심수봉 씨 데뷔 전에 뵌 적이 있으시다고. 그럼요, 있죠. 그 남산 밑에 남대문 옆에 뭐 호텔이 있어요. 거길 라운지에서 꽤 오래 했어요, 심수봉 씨가. 아,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 공연 끝나고 거기 올라가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귀는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심수봉 씨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팝도 하고 일본 노래 엔카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팝과 세계적인 노래를 딱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에 저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왜 유명한 가수가 못 될까 작곡가를 못 만나서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자기가 작곡자였잖아요. 자기가 작사가고 그때 아마 이 정윤 씨가 얘기하는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지하에. 네. 지하에 전야라는 그 전야.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많은 그 고관 대작들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도 많이 간 모양이에요. 거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엔카 일본 노래를 그렇게 기똥차게 잘 부르는 거예요. 아마 나훈아 씨도 제가 본 그 장소에서 그 심수봉 씨의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가수가 못 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제가 가수를 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준 사람. 네. 도쿄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서 예전에 네, 네. 스카이 라운지에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었어요. 예. 그때도 뭐 스타였으니까 네.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를 그분 노래를 불렀어요.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분이 보고 놀래가지고 나가더니 레코드사 사장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속성으로 여자이니까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선배님이 저의 그 가수가 되게 한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인이었구나 완전.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니까. 대중들은 이제 그 심수봉 씨가 그 전에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처음 봤던 건 대학가요제에서 우리가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 2회 대학가요제 출신이신데요. 근데 이때 그 스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임백천 씨, 노사연 씨, 배철수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제 2회 대학가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직접 그 작곡 작사한 그때 그 사람이란 노래로 대학교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트로트 장르를 했다는 것도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대학가요제라는 그 무대가 엄청나게 인기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캠퍼스 문화가 따로 있었어요. 대학가요제에 출전되는 노래도 다 좀 포크 스타일 아니면 뭐 나 어떻게 락 스타일 되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였어요, 다. 네, 맞아요. 그런데 신민경이라는 이제 여자 아이죠 그때는 여자 아이가 나타납니다. 무대에 나와요. 심수봉 씨 월 이름이 신민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끝나면 그때는 뭐 막 환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이 객석의 사람들이 박수만 열심히 쳤는데 정말 생각이 뚜렷이 나요. 신민경 학생이 노래를 마치자 갑자기 전체 객석이 그 폭소 와 하는 웃음이 났었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걸 처음 보니까 대학생이 왜 이상했느냐면 완전히 앵알 하는 그 콧소리로 부르는 그 앵간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한 콧소리로 외로운 뭐 창가에 서서 기타를 쳐주고 뭐 이러니까 관객의 반응이 대학가요제 사상 그렇게 컸던 적이 없어요. 머리도 그때는 촌스럽게 파마를 빠글빠글하게 했었고 드레스. 또 머리 길이도 중간 정도 내려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밸런스한 그런 머리에 대학생이래요. 근데 여대생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대생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긴 생머리 이런 게 딱 오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도 이게 홈드레스 같은 그런 드레스였어요. 학생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입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은 굉장히 대학가요제한테서 모욕적인 장면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좀 반대하는 게 예. 저는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대학가요제를 심수봉 씨 걸 찾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 당시에는 밴드나 포크송을 부르는데 이거 심수봉 씨가 막 정말 촌스러운 단발머리 요즘 애견들한테 하는 그런 머리를 애견들한테 하는 그런 머리를 애견 그리고 이제 그 약간 하늘색에 흰색 이렇게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확실하게 약간 기억하시는구나. 예 스위스의 하이디 소녀처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좋게 노래를 말하면 하이디죠. 굉장히 예. 긴장해서 저는 봤어.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피아노 솜씨가 이 재즈를 치는 피아노 솜씨가 굉장해요. 그리고 노래는 근데 트로트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고 피아노 솜씨하고 또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심수봉 씨가 이 피아노 치는 솜씨랑 이런 건 전부 다 조합했을 때는 진짜 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정말 박수를 쳤어요. 참가번호 9번 서울대표입니다. 명지대 3학년의 신민경 양의 그때 그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지고 그게 유례없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그 시대 때는 좀 뭔가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레코드 회사나 방송국에서 쇄도했다고 해요. 뭐 출연하자. 그리고 이름도 신민경 씨로 나왔지만 어릴 때 심수봉 씨가 스님이 그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네가 나가야 운이 좋고 가수로 대성한다 해서 그 이름으로 개명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영실 씨도 본인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모르고 대학 시절에 본인 이름 싫어서 가명 쓰고 다니셨다면서요. 저는 오영실 이름이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영실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이응실아 이런 사람도 있어서 더 싫어요. 가명 뭘로 쓰셨었죠, 대학교 때? 오정아라. 근데 그때 당시 확실했던 건 하여튼 대학가요제에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분위기도 그랬고 분위기로. 네. 그리고 난리 나지. 사실은 그 이때 어떤 얘기도 뒤에 있었냐면은 분명히 이 심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업적인 어떤 라인이 있다. 그래서 그 예선이니 뭐니 이렇게 다 뚫고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가요제는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이 아닌 곡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 대학가요제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데뷔를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지금의 한번 입 말씀하세요. 시선으로, 예.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문화적인 그 당시에. 환경도 지금과 그때는 달랐잖아요. 그래서 참가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청자나 객석에 있는 분만 생소했던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스스로도 맞아요. 누군데 나와서 클래식 악기를 피아노를 가지고 저런 풍의 노래를 하지? 하고 이상해서 구경을 했다는 거죠. 거의 어떤 반응이었냐면 노래 갖고 장난들 많이 쳐서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생소했다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트로트면은 완전히 정박자로 거의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심수봉 씨는 노래 들어보면요 다 리듬에 이렇게 리듬을 타죠. 연결이 따다다다다다 싱코페이션을 하는. 네, 싱코가 있다는 따다다다 프로의 이게 세련됐다, 세련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 트로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심수봉 씨는 트로트 가수가 음색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모든 노래가 쭉따라 사랑하면서 두 번 다 전부 다 리듬을 타고 가는 노래예요. 보이스 칼라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추어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리듬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추어들이 듣기에는 뭐야 저거 이렇게 됐었죠. 생소할 그렇지만 수밖에. 우리가 딱 듣기는 저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인데 다르죠. 네네네, 윤모신 씨 얘기. 진행자들 우리 저 네네네, 윤모신 씨 얘기. 진행자들 우리 저 나도 좀 한마디 하십시오. 나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정을 낼게요. 네. 저 학생 저거 나와서 가수고 오토바이 타고 있네 이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너무 이상했어. 왜냐면 워낙 가사가 좀 센세이션했잖아요. 뭐 그때 그 사람. 이 가사에 얽힌 루머가 또 있었잖아요, 김대 기자님. 그렇죠. 이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심수봉 씨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 10년 전에 그 오키시 스치면서 맺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작사 작곡을 한 노래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그때 잠깐 스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훈아 씨를 이제 떠올렸는데 흐지부지 돼버리는 결론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본인 스스로가 맞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한간에 회자가 되고 어떤 분은 정말 좀 믿고 뭐 이랬던 얘기인데 그 스토리를 이렇게 가사 내용을 보면은 비 오는 날 뭐 그 병실에서 외로운 나에게 기타를 쳐주고 이런 게 나훈아 씨고 병실에 있는 게 이제 심수봉 씨고 이러면서 마음의 깊은 정 첫사랑이 나훈아 씨다 이랬던 루머였어요. 뭐 뿐만 아니라 자전적이었다 사랑한다 이거죠.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난 말 못해 이것도 나훈아 씨를 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수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은 그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본인이 아직도 얘기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근데 뭐 어쨌든 나훈아 씨의 여자들 보면 전형적인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심수봉 씨는 그 얼굴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심수봉 계셨어요. 씨의 외모를 디스하시는 거죠? 아니 그 여자들의 한계니까 스타일이. 뭐 어쨌든 뭐 재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대중들에게 인기도 있고 화제가 되니까 그만큼 뭐 그런 루머도 생겼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음악인 집안 특히 대단한 국악인 집안이라면서요. 네. 심수봉 씨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저 고모님 지금 모든 집안이 다 있지만 국악하는 집안들은 사촌, 팔촌까지 다 그 하나는 뭐 판소리를 치면 하나는 뭐 북을 친다든가 가야금을 한다든가 검은 거를 한다든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촌까지는 그런데 내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거든요. 이게 심수봉 씨의 그 고모 되시는 분이 그 양반은 그 충청도 무형문화재 27호죠.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수봉 씨 노래는 어쩌면 그 한국 여인의 노래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새벽에 그 여름에 내린 이슬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전형적인 그 한국의 한을 가지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그 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하시고 옆에서 들으면 마치 그 노래라기보다는 가야금 사람조 소리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노래를 어떻게 했나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데 제가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는요
신수봉 씨 노래를 들으면 완판을 다 들으면서 불을 끄고 들어넣어서 신수봉 씨를 상상을 안 하고 그 목소리하고 그 가사를 전달할 때의 그 목소리. 그러니까 한글을 말할 때 우리가 한글로 노래를 하잖아요. 할 때 듣는 사람들 마음에 콕콕 박히게 한 마디마디가 한 말 하나가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옳은 말씀. 그러면 그거는 전형적인 한국 여자가 조곤조곤하게 내 마음에다가 갖다 던지는 말 같아요. 그러니 내가 여잔데 그 심수봉 씨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남자들은 심수봉 씨 노래를 심수봉 노래는 그분의 노래를 가게 돼 들으면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막 열창하시고 그러면 이 온몸이 이렇게 짜릿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정은희 씨 말대로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은 그 소리는 가냘프고 그러지만 네. 콩팥에다 전기질이 되고.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시 현장엔 가수 심수봉 씨가 있었습니다. 심수봉 씨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심수봉 씨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심수봉 씨 노래를 좋아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종훈이 씨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뭐 가수들은 이제 행사들을 많이 가잖아요. 기업 회장실도 가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파티 같은 거 하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심수봉 씨는 그 자그마한 많이 크게 하는 파티가 아니고 그냥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시국을 의논할 때에 조용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가깝게 듣기로는 심수봉 씨가 이거잖아요. 정말 짱이 요즘 말로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좋아하셨다고. 궁정동 안가에서 정은지 씨가 노래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맞아 이게. 가서 저도 노래했지만 방송 나갈 때는 그런데 안 가요. 처음 만난 게 1975년 즈음인데요.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정식 가수는 아니었지만 다운타운에서 인정받는 그런 가수였는데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면서 심수봉 씨가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지배인이 오더니 누구랑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덜컥 서류를 주면서 일단 사인을 해라. 지금 각하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즉석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심수봉 씨 자서전에서 쓴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날 눈물 젖은 두만강하고 황성여토 두 곡을 불렀는데 이제 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첫 만남이 그랬지만 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잖아요. 첫 만남에서는 이제 그런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상상 못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1.6 궁정동 사태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건의 현장에 같이 있으셨죠?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그 79년 10월 26일 그때 그날이 삽교천 방파 기공식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었고 그때 만들어진 그 연회 자리에는 그 모 대학교의 메이퀸이었던 미스 신 그리고 또 이제 심수봉 씨, 그리고 차지철, 김재규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청구를 겨눴던 그런 사건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이 기로했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심수봉 씨는 맞닥뜨리게 됐던 거고 어느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은 이후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석규 씨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서 사회적인 파장을 주기도 했었죠. 그날 이제 심수봉 씨는 쇼쇼쇼라는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당시만 해도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녹화를 취소하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좀 예감이 안 좋으셨는지 가기가 싫었었다고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게다가 쓰고 있던 기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기타를 이제 가지고 공연에 갔다가 그 사건을 접하게 되신 거죠. 그때 이제 김재규가 사주처를 쏘고 쓰러지신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 또 확인 사살까지 하고 사실 악몽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 심수봉 씨 계셨던 거죠. 네, 이렇게 쓰러지신 각하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김재규 씨가 확인 사살을 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쐈는데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총알이 있었더라면 비껴가거나 하면은 같이 이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고 부축하면서 마지막으로 괜찮다 괜찮다에 그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되는 그런 현장의 어떤 증인자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는 괜찮아 두 번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속에서 이 목까지 끓는 소리가 나요. 가래 끓는 소리가 끄르륵 하는 소리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운명하기 직전에 그런 저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이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누구 좀 오라고. 한 3마디를 그냥 비명 소리 같이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다음에 뭐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저 사람들이 우리까지 쏠 것인가 이제 그다음에는 뭐 너무 조용한 거예요. 바깥에서 확인 사살 막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방에 와가지고 보니까 손이 정말 이렇게 떨리고 눈물이 막 나와요. 눈물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충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유고라는 박 대통령 유고를 해서 유고가 무슨 뜻인가 처음에 저희들은 막 그랬던 서거도. 기억도 5분 늦게나 이제 알았어요. 뒤에 이제 서거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 충격은 대단했어요. 그러니 뭐 옆에서 직접 그 상황을 봤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봬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맞아요, 예. 79년 10월 27일 대통령과 오셨다는 사회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노려오는 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 행렬을 보러 나선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였다.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국부를 잃어버린 홍국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그러다가 1979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 81년도까지 이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11.6 사건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사건 중에 이렇게 파장이 큰 맞아요. 사건이 있을까 싶으니까 사실은 뭐 심수봉이 나오고 말고 이런 것까지 챙길 겨를은 없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심수봉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가요제에서 굉장히 화제를 몰고 나온 다음에 그 젊은 태양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 그러니까 자기 음반은 아니고 여러 개 모음 속에 있는데 그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꽤 자주 보이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텔레비에 나와라고 누구나 그렇게 그냥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니까 매체에서도 이 사람을 가렸어야 된다 이렇대요. 얼굴을 보면 자꾸 떠오르니까. 떠오르잖아. 당연히 그 사건인데 떠오를 수 있으면 정부로서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저는 뭐 심수봉 씨에게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과 다르게 살라는 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등장할 때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첫 모습 본 이랬네 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온 국민이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맞아. 조용필쯤 돼야 정은이쯤 돼야 전 국민이 기억하는 가수라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심수봉만은 누구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수봉 씨에 관한 루머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줄 알았다. 예견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조금 그 예지몽을 꾸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가윈 울리는 그런
그 잠자리가 많았었고 그럴 때마다 뭐 이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옆집에 있는 그 신혼인 그 산모가 유산을 한다든지 뭐 이랬었고 실제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서거하기 전에 그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었답니다. 그래서 하얀 원래 뭐 유경수 여사야 하얀 옷을 갖다 즐겨 입으셨는데 하얀 한복을 입었었는데 그 모습이 점점 초췌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무슨 일이 생기나 뭐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운명 자체가 좀 특별하게 타고나신 건지 유명인들하고 유난히 인연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제가 그래요? 네, 실제로 들어봤어요. 어떤 인연이 전 대통령하고는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는 일이 일단 11억 현장이 있었고 그것을 사건을 갖다 수사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다 쓰고 나오고 할 때 어린 그 친구가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위로금을 주셨다고 해요. 1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배려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11.6을 떠올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뭐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참모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방송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진에 찍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계엄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고 두 비운의 여자가 걸어가는 장면이 뒷모습이 예, 찍혔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전혀 심수봉 씨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 사진 속에서도 심수봉이나 아니면 그 신민경 씨라는 본명이 사용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녀들이라고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5년이 넘게 전혀 출연을 못해요. 이 와중 속에서 심수봉 씨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게 차단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제 누머 속의 한 주인공으로서 자리 잡았고 그때 당시 병풍 뒤에서 노래했다 뭐 맞아요. 이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참 네. 많았어요. 예. 그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저도 가나가서 노래하지만 심수봉 씨가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으니까 노래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시켰다. 뭐 별소리 다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럴 때 쓰는 잠깐만 그러면 심수봉 씨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주병진 쇼에 말씀하셨어요? 나와서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국 정서상 사람을 불러놓고 병풍 뒤에 보내겠느냐. 그렇지 않았다. 아니 어디 한국 사람들 인심이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서 그랬대죠? 사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아무리 얼굴 못생겼다고 병풍 뒤에 가서 부르라고 하는 인심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저기 병풍도에 있으려면요 앞에 제사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참 어린 나이에 또 이제 그 데뷔를 해서 대학 갈 때 데뷔를 해갖고 참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심수봉 씨의 이 모든 그 이후에 잘못된 선택들의 중심에는 11.6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풀리잖아요. 근데 발언할 수 있는 건 다 차단이 돼요. 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다 감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종교 뭐 혹은 심령 이런 쪽으로 가서라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의 갖고 있는 그게 뭐 아주 유치하든 뭐 어쨌든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던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랑에서도 유난히 그래 아픈 경험이 참 많다고 하죠. 우리 심수봉 씨가. 그래서 11.6 사건이 있을 당시에 심수봉 씨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 어머니께서 그 사건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심수봉 씨가 어머니와 함께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전생에 그 날짜에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심수봉 씨가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께서 이 심수봉 씨를 기치료를 해주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이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름하여 이제 그 심령 뭐 치료사라고 하죠. 기치료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받아도 일정 심령자 한 도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꽤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옆에서 실탄에 맞아가지고 선열을 뿌리고 있을 때 아마 군인 대장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서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 사람한테 매달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는 그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 꼬시는 도사인지 무슨 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사에는 마누라와 일남 일녀의 자식을 둔 사람인데 둘이 부르더래요. 미스 심 일로 와봐.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너는 나랑 전생의 부인이었다. 나랑 같이 안 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냐? 너도 나랑 전생의 부인이었었다. 애들도 나랑 다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도팽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뭐 그 어떤 도사랑 뭐 이렇게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알았는데 그 한도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근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분을 잘 알았던 분이 또 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이제 심수봉 씨랑 만날 그 무렵부터 대치동 소공자라고 그래서요. 심령 철학,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생을 보고 최면을 걸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치료, 또 복을 불러다 주고 뭐 화를 없애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대가라고 소문이 나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수봉 씨로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한도사를 만났던 것이고 한도사는 그런 지금 빈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심수봉 씨를 딱 찬스로 생각하고 포착을 한 거죠. 네. 전 표현에 이의가 있어요. 심령술사는 뭐고, 심령과학자는 뭐고, 심령철학자는 뭐고, 또 뭐 지철학. 온갖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역술인이에요. 야, 한도사가 거기서 거기야. 네. 아니 역술인이라고 전쟁이든 무당이든. 그런데 심수봉 씨랑 같이 뭐 관계가 있다 해서 특별하게 표현해 주는데 그 역술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교제를 하거나 혼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근데 이 한도사라는 사람은 앞을 내다본다고 이 취재도 어려웠어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만나는데 나는 그 홀령들하고 대화를 한다. 예? 영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번 들어봐라고 녹음 싹 해놓고 들어보니까 무슨 뭐 찍찍거리고 잡음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걸 그 사람은 그 홀령과 대화로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윤모신 씨가 얘기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아니 앞을 내다보는 심령사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 나이였잖아요. 심수봉 씨가 아니래도 예. 오늘날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잘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겪지 못할 일들을 겪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또 사랑에 빠졌을까 여자로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받은 딸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다가 뭐 유부남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마음에 안 드셔서 바로 이 한도사를 이모와 함께 고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 때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너는 김일성을 만났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체이탈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문하는 데를 이제 심수봉 씨는 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옆에서 그 고문 소리를 듣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건 그 옆방에서 제가 그 고문 당하는 걸 들었어요. 서빙고, 정규 고문까지 당했대요. 그래서 피부가 이 하얀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밤새 이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돌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 가서 맞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랑 헤어질 테니까 저 사람 꺼내달라. 그렇게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 그 심수봉 씨를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망상성 정신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26일 만에 이제 고통스러운 게 정신병원에서 생활이다 보니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려는데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 남자들이
네 명이서 저를 들어다가 강제로 이제 여기다 주사를 맞춰가지고 진정하게. 네, 제가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 아마 이제 화장실에서 각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제 모습이 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눈도 이렇게 못 먹고 계속 주사만 맞았으니까 약물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척추의 약물 중독이. 그 뒤로는 약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한도사와 심수봉 씨 사이에 아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한도사가 이미 가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인 그런 휴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의 도피로 두 분이서 살림을 차리셨는데 한도사가 그 당시 뭐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았는지 살림살이도 너무 없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살면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친정집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오려고 살림살이를 가져오려고 그날 들어갔다가 어머니한테 임신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생명을 가졌으니 하고 어머니도 자포자기를 하신 상태가 되죠. 그날 밤에 이제 엄마를 만나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폭력이 시작이 됐고 그 임신 동안에 이 남자의 실체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왔는데 방송 금지 처분이 또 내려져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가도 또 우울해지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아마 심수봉 씨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유흥업소까지 나가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가장으로서 살림까지 꾸려왔죠. 나중에는 이제 칼까지 휘둘리게 돼서 심수봉 씨에게는 정말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또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까지도 남게 됐는데 어쨌든 아이를 지키면서 뭐 6년까지 살아오시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계기는 심수봉 씨의 여자친구, 친구와 사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그 인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친구라면 심수봉 씨 친구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나쁜 나쁜 게 아니라 도사죠. 진정한 도사요, 진정한 도사. 진짜 도살세. 이게 취업스럽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아내가 있었잖아요. 네.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 아내를 앉혀놓고 심수봉 씨를 앉혀놓고 글쎄. 둘 다 아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인데 심수봉 씨 친구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심수봉 씨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게 되죠. 80년대 중반에. 네, 중반에 재기를 하죠. 이혼하고 나서 이제 한도사하고 뭐 법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삶을 정리를 하고서 85년인가 6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음반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그게 딱 집에 저희 언니가 갖고 들어와서 LP를 딱 트는데 너무 어린 제 귀에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전곡이 다 수록곡이 틀을 쳤을 만큼 심수봉 씨의 존재 가치가 여전하다 입증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리 뭐 성공을 노래를 했었어도 한도사하고의 결혼 생활 동안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 혼외자 논란은 끊임없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궁화라는 노래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무궁화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들을 마음에 담고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잘 깊이 있게 들여다봐지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선동이 하는 그런 느낌, 얼핏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자마자 하루 만에 이게 또 금지를 당하게 돼요. 아이고. 사회를 선동하는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담았다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이면에는 심수봉 씨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회고를 담은 그 가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이게 나왔을 때 85년대잖아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게 일정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유아 공연도 해놓고 다시 심수봉 씨도 나오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노래는 그때 당시에 딱 나오자마자 너무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무궁화에다가 또 뭐 내 조국을 부탁한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금지가 됐으니까 방송 활동 금지가
이제 뭐 무궁화 같은 거는 모처럼 쉬다가 무궁화. 예. 나갔어요. 나갔는데 무궁화 부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궁화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이 피지 않는다. 울지 않으면 된다. 나지를 부탁한다.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무궁화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지만 하루 만에 또 이제 금지가 되고 참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방송 금지가 나왔는데 심수봉 씨에게 정식적으로 방송을 금지를 시켰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나고 난 후에 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떠한 그 파워를 잡으시면서 뭔가 정화 차원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때 저도 걸렸거든요. 왜 걸리셨어요? 저는 왜 걸렸느냐? 김태화랑 연애하다가 헤어지니 어쩌니 스캔들 났다고. 어머. 아니, 스캔들 났다고 방송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랬던 시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오. 그때 김태하 씨가 저더러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야 그래서 그랬더니 미안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힘 있고 돈 있는 오빠가 못돼서 미안해 그랬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연애하다가 내가 유부남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연애하다가 싸우고 헤어지니 많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너를 어떻게 정지를 시키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좀 몇 년간이나 한 2년? 그러면 무조건. 말고 또 네, 누구 뭐 다른 옷이 뭐 이상했다거나 무슨 좀 차림새가 좀 요란해서 뭐 어쨌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넌 그냥 조용히 일단 들어가 박용식 씨 있어. 같은 경우는 네. 전두환 네. 대통령이랑 이 대머리가 닮았다고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야 뭐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런 있을 수 경우는 없죠. 전혀 좀 엉뚱한 일이지. 네, 정말 엉뚱한 일이 엉뚱하게. 아니라요. 그때마다 각 협회에서 그 연극협회도 정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정화위원회에서 그러면 정화위원회를 아무것도 아니고,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리고 저 박용식 박용식 씨는 못 나왔죠. 6.25 특집을 찍는데 이게 장군 모자 쓰고 6.25 특집은 군인복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집차 타고 이제 그 촬영 도중에 지나가던 경찰서장이 본 거예요. 딱 도에다 보고를 해보낸 거예요. 각하연이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경주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촬영을 못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나. 이주인 씨도 방송 금지당했는데 사유가 퇴폐야. 저질. 왜요? 사람을 두고 저질. 아, 그냥 저질이야, 저질.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분이요. 퇴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그맨들이나 누가 유행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일부러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그게 히트곡처럼 히트를 하는데 그때는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놔서 만약에 애들이 따라 한다든지 그러면은 퇴폐. 그렇지. 아이들 교육에 나빠. 저질. 저질. 심수봉 씨 노래 중에 금지곡이 된 게 있습니다. 순자의 가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영국인을 떠올린다는 이유. 왜 그게 금지곡이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순자가 있었던 거죠. 다른 순자. 그래서 금지곡이에요. 제목 바꿔서 나오는데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그게 노래가 그 제목이에요? 박미 씨가 불렀나? 네.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그게 원래는 순자의 가을이었어요. 순자 씨가 가을에 결혼한다는 노래였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실 이미자 선배님이 노래는 정말 깨끗하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왜 트로트에도 이미자 선배님처럼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창법 외색, 가사 외색, 그냥 갖다 붙이면 금지예요. 아니 이미자 씨는 아. 외색으로 걸린 게 그래도 일부잖아요. 네.
100% 다 걸린 가수에서 김부자 씨라고 있어. 왜요? 외색. 외색. 일본을 떠올린다 하는 게 금지였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 김부자 씨 노래가 아니, 달타령인데 그건 카츄샤하고 달타령인데 다라다라 이 노래? 음색이. 다라다라가 음색을 얘기하는 어머 김갑수 스님 일찍 데뷔하셨으면 진작 저질로 방송. 나중에 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온갖 사유로 규제하고 금지하고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대충 눌러야지 말 잘 우리가 들어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 금지하던 시절에는요. 음반의 맨 끝곡은 무조건 군가가 들어가야 됐고 건전가요라고 했는데 건전가요의 태반이 군가였는데 나머지 뭐 시장의 가요 이런 거였는데 길 가다 오후 5시가 되면 무조건 서서 애국가를 다 들으면서 국견의 경례를 해야 됐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애국가를 한번 한바탕 하고 그리고 앉아야 되고 대한뉴스 나오기 전에. 근데 사실 전두환 정권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취향인 것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주일 씨나 아니면은 박용식 씨나. 하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에 기대면서 이제 각 협회들이나 아니면 그런 산하 단체에서 조금 보복성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이유로 그 근거를 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완장찬 사람들이 항상 악용한 거. 악용한 경우가 상당히 악용을 많이 많고 이제 단체를 가진 사람. 한도사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친구와 바람이 나서 심수봉 씨가 인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심수봉 씨에게 또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대라는 곳을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11살 연상의 사업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 관계를 들어서죠. 이 박 사장이라는 분이 심수봉과 혼인 신고를 해버리는데 계속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결국에는 가정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심수봉 씨에게 또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근데 평탄치가 않았다면서요. 네. 심수봉 씨는 참 정말 인생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라는 곳을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11살 연상의 어떻게 보면 삼촌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이런 사업가를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이게 처음부터 막 사랑이 막 싹트고 이랬다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심수봉 씨 옆에서 다 해준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 해결해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두 사람은 이제 결혼 관계를 들어서죠. 심수봉 씨가 그 남성분에게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미 그분에게는 아내하고 남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 조만간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또 철썩 믿어요. 그 이후에 심수봉 씨가 방송 출연 금지가 되면서 이 부부 관계의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 사장이라는 네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곧 파탄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 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편의 의심병 때문에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심수봉 씨가 일본에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라고 하는데 이츠키 히로시라는 일본 가수를 좀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가수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박 사장이라는 분이 이 심수봉과의 관계를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덜컥 심수봉과 혼인 신고를 해버리는데 하고 나서 이제 잘 진행해 하면 되는데 계속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무슨 일인지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가정 관계가 약간 파탄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뭐 한 달이면 한두 번밖에 집에 오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심수봉 씨가 남자에 관한은 참 박복한 여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 뭐 보는 그 눈이 후에 좀 달라집니다만은 참 박복한 여자였었다. 이런 걸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다 보면 한도사, 박 사장 다 조금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죠. 그래도 나름의 어떤 신뢰를 느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남성관이 정립되기 전에 이렇게 파란 곡절을 만나고 막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심수봉 씨가 그 분하고 힘들었던 거는 딸의 결혼식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데
전처가 이제 와가지고 엄마 노릇을 하고 또 가족 사진 찍을 때도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데 전처가 또 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또 진정한 아내의 자리를 내가 지금 온 게 아니로구나. 내가 진정한 아내가 아니로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지금 딸은 전처의 딸? 전처의 딸이죠. 네, 그렇죠. 자기 또 소생도 있잖아요. 자기 소장도 있어요. 각각 그 남성에게 한 명씩의 네. 자녀들이 다 있어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네. 오래 만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박 사장과 이혼할 무렵에 이제 박 사장이 딱 이틀만 딸을 데리고 싶다 해서 이제 잠깐 딸을 가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 이제 그 생리별을 했던 거죠.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뒤에서 오는 맹수는 피해도 앞에서 오는 자기 팔자를 못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분을 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럼 누구나 살다 보면 눈을 감아도 내가 그때 걔를 왜 사귀었지?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신분이 있군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저는 첫사랑을 경험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믿겠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두 번째 그 박 사장이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를 위한 또 노래가 또 있다면서요. 슬퍼. 네. 노래. 통곡이란 가사가 나오고요. 아이에게 다시 만날 오영실 씨 때까지. 운다. 네. 거의 목소리가 찾아갈 수 없는 곳이야 하고 아이 할 때는 거의 목소리가 울음 직전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특히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려무나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다시 만났습니까?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까? 아주 우연한 기회에 10년 만에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라 아마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유모하고 연락이 돼서 그 핑클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한 얘기를 심수봉 씨가 듣고 얼마나 기다렸던 딸인데 그 누구 아니라도 사인을 어디까지 가서라도 받아오겠죠. 그래서 그 사인을 건네주면서 아마 처음으로 10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딸하고 너무 같이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엄마랑만 살고 싶다. 근데 이제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고민 끝에 남편이 그때 세 번째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남편이 그럼 둘이서만 좀 있다 와라 하고 두 사람 유학을 보내주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2년 동안 꿀 같은 그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아마 그동안 못 누렸던 엄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누렸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지금은 어떻게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 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살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도 지금은 계속? 이제 27살이 됐으니까는 다 컸죠. 그리고 뭐 그 헤어져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본다면 더 그 모녀 간의 이 정도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봤을 때 그럼 딸이 한 몇 살 정도? 중학교 때 왔어요. 아주 예민한 시기인데. 그럼요. 예민해가지고 그 헤어져 있는 동안에 정말 그 마음속의 미움과 그 절망과 그 보고 싶음과 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딸이 핑클을 좋아해서 핑클 사인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엄마랑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면 이 방송국에서는 우리 심수봉 씨 인생에도 또 다른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예. 심수봉 씨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래요? 그 전에 좀 신비롭고 이상했어. 현실의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막 11.6이랑 엮이고 뒤에 소문도 뭐 한도사 뭐 이러니까. 근데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
꽤 인기 있었어요, 그 프로. 차 타고 다니면 저도 들었었거든요. 버스나 그 택시를 라디오. 타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 자주 들려오는 게 뭔지 그게 인기 있는 거거든요. 늘 들었었는데 제목이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이다. 그런데 처음 들던 날 얘기가 유명합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랬는데 심수봉 씨 얼마나 첫 긴장을 했는지 남자는 배, 여자는 사과. 자기 노래 그렇게 소개했어요. 너무 근데 이게 혹시 유머 코드 아니었을까? 근데 그 실화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맘 먹고 이제 하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과 이제 어떤 특별한 연고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인연이 맺어질까요? 네, 그 담당 PD였는데 심수봉 씨가 일터에서 사랑을 만나는 게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2번의 아픔을 겪었다 보니까 백현주 씨의 소망이죠. 일터에서 아니 소망 안 해서 이 일터에서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 유부남이고 뭐 아무튼 뭐. 근데 일단은 그 심수봉 씨가 마음에는 좀 두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2번의 그 실패를 한 아픔이 있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마음을 자기 표현 못하게 되고 이랬던 상황이었죠. 근데 항상 보면은 희망의 메신저들이 꼭 등장을 해요. 의외의 분들이. 바로 이게 김은국 씨였던 거예요.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제대로 쏴줍니다. 이분이 돌싱이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2년 전에 돌아왔다 다시 싱글로.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얻고서 이제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수봉 씨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들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그때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데뷔해서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한 10여 년 이상 진행했는데 저의 그 라디오의 첫 PD가 바로 그분이에요. 심수봉 씨 남편. 그러니까 제가 심수봉 씨 가끔 공연 때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남형이고 요즘에는 뭐 상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그냥 상남자라는 표현 없이 그냥 남자끼리는 진짜 남자야. 그러면 다 통하는 시절이잖아요. 사나이고. 네, 연할 거예요. 연하죠. 예. 연하고. 근데 그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남자고 그리고 굉장히 그 속정이 깊어요. 표현을 잘 안 해도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네. 근데 이 남성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훈남에다가 키도 크고 이 심수봉 씨보다 무려 7살 연하예요. 그런데 이 비화가 뭐냐면 이 심수봉 씨 지인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심수봉 씨가 어릴 때 아팠어요. 아파서 출생신고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보다 사실 좀 더 많은 거죠. 이 남성분은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꽤 높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남성분이 좀 대단한 게 이 심수봉 씨가 그 전 남편에게 낳은 아이들을 모두 이 남편이 함께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심수봉 씨야말로 마지막에 3번째 제대로 된 운명의 남자를 만난 거죠. 3번 해봐야 돼. 이상형을 3번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천생연분이 된 거죠. 나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진작 만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다 돌고 돌아서 이제야 만난 건데 이 지금 남편에게서 이 심수봉 씨는 뭐 어렴풋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많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뭐 존경심도 생기고 이 보호해도 생기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3번째 남편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남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심수봉 씨 얼굴을 보면 피부가 너무 고와요. 그리고 고와요. 얼굴이 아주 편안하세요. 그거는 아마 아시다시피 40살에는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되지만 60세에는 마누라 얼굴도 책임져야 된다는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좀 그러니까는 연하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연하라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따뜻함도 있고 남자답고 그래서 아마 호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상연하가 잘 살아요. 네, 이쪽입니다. 그때 심수봉 씨가 그분 그 김 PD 그분을 본인이 잘 아시는. 네, 제가 잘 아는 그분을 좋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날이라는 맞아요, 비날. 노래, 비날인데 저는 이 노래를 그 방송에서 하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쫙 서면서 몸에다 전 심수봉 씨 노래만 들으면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노래가 너무 그냥
애기 동요처럼 애들 동요처럼 그냥 쫙 나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 큰오빠는 야 어떻게 네 노래는 사람을 울리는 마음이 없냐고 그러고 맨날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을 울려보고 싶은데 심세봉 씨 노래를 들으면 어머 저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비나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프로포즈. 예. 그러네. 네, 그런 마음이었었다는 걸 듣고 야 어쩜 이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서 이런 목소리와 이런 멜로디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 이 여자는 진짜 가수다. 나 막 눈물 사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서 또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가르쳐놓고 자기가 사랑을 하는 건데 이 사랑이 또 어떻게 또 배신을 당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믿고 사랑한다는 게 겁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래서 사랑을 하늘에다 피할 수가 대고 없어. 하늘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구절절이. 조금 아까 들은 아이야도 그렇고 지금 이 비나리도 그렇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직설적이라는 거 거르지 않고 직설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우리가 지금 사연을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이 되잖아요 아주 그 노골성 직설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심수봉 음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하나의 배경이구나 싶어요. 저는 연극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가사가 꽂히는데 항상 사랑은 연습도 없이 그냥 무대에 올라가요. 그냥 주인공처럼 시작을 해버리는 거라서 미리 리허설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리허설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패도 아이고. 하고. 예. 이 노래를 이 심수봉 씨가 이 세 번째 지금의 최고의 남자에게 8번이나 불렀대요. 그 앞에서? 차 안에서 이 기타를 프로포즈를. 치면서 8번을 불러줬대요. 그 8번을 또 듣고 있는 이 남자도 천생연분 아니겠어요? 됐다 고마해라 말 못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내 한마디로 이럴 수도 있는데 8병을 또 이렇게 꿍짝을 맞춰서 같이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제 천년에 한 근데 번 될 수 남자 있는 입장에서는요 들어도 듣고 싶죠 이런 내 얘기인데 나한테 하는 노래인데 그러면 뭐 10번은 못 듣겠어요? 8번이 아니라 심수봉 씨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남성에게 이 남자분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정말 헌사랑한 건 처음이죠.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아버지 느낌을 받았다는데 그럼 심수봉 씨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심수봉 씨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었죠. 근데 이 심수봉 씨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하교를 해서 집에 오니까 안방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심수봉 씨의 이 어금니를 치료해 줬던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 새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심수봉 씨의 어머니가 아픈 심수봉 씨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환자 보호자로서 의사와 만나서 재혼을 하신 거죠. 심수봉 씨가 이제 3살 때 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행복이 좀 오래 가진 못했었나 봐요. 근데 남편분이 새로 아빠가 된 분이죠. 그분이 초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되게 약간 구박처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를 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툼이 심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되면서 또 한 번 어머니도 아픔을 겪게 됐었죠. 어렸을 때는 엄마에 대한 그런 절절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이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너무 외롭지 않으셨느냐고 삶이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외롭지 않았다. 내 딸 너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심수봉 씨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도 그 모진 세월을 버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심수봉 씨 인생사를 훑으면서 참 심수봉 씨도 편편찮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 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성공보다 사랑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절절한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심수봉 씨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랑보다는 가슴 벅찬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